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네,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그 윤석열 정권의 비전이 뭐였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검찰 동원하는 거 외에. 아니 없었어요. 아예. 대선 나올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이 나라의 어떤 경제 비전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막 주장한 것도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여전사 그리고 또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님을 모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셨죠? 12.3 우리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실제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군인들이 총 들고 있고 동사무소에는 군인이 동장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랬겠죠. 그리고 우린 그 지배를 받고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은행 거래 또는 금융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동결되거나 제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났을 겁니다. 네. 혼비백산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완전히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사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를 다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국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고 네. 환율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죠. 네,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 맞았다 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 평가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용 평가 기관 중에 어디였던 것 같은데 몇 조, 뭐 6조인가 네. 그게 증발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건 아마 이제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서 날아간 돈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네.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사실 오늘도 보니까 1,450원대를 넘어갔던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약간의 등락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1,400원을 계속 넘어요. 네. 1,500원 근처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마 기억해 보시면 1,400원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심각한 게 뭐냐? 물가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원자재가 비싸지니까. 네, 수출이 어렵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님 하면은 평소에 경제는 색깔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게 경제는 이념이 없다는 거죠. 사실 다행히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경제는 뭐냐 먹고 사는 건데 네. 먹고 사는 거에 자꾸 이념적 색깔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자꾸 이걸 이념적인 잣대를 붙여서 이게 옳은지 알면서도 이 일을 가야 돈을 번다고 알면서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이 그죠? 가장 이제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 네. 대한민국의 생존이라고 봅니다. 네, 생존. 대한민국의 생존. 이 경제는 색깔이 없다도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배가 고프다. 네. 그리고 이 생존이 목전에 닥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산업의 생존이기도 하지만 네. 그 산업이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는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네. 생존 이데올로기가 왔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가 좌파냐 우파냐 네. 헷갈리죠. 네. 왜냐하면 노동자 편을 막 들어요. 그죠? 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엄청 보수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미국 경제예요. 네. 미국 경제, 미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 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당선이 된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초점은 딱 하나여야 된다. 네. 우리 국민들의 생존,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국가의 생존, 더 나아가서 뭐냐? 그것을 한 뭉뚱거려서 얘기하면 국익입니다. 국익. 네. 그래서 제가 누가 저보고 너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나는 애국주의자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 짐을 또 내세웠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우클릭 행보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그걸 뭐 우클릭 이런 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것 중에서 진보 정책이 있었겠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것은요. 우클릭, 좌클릭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 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무슨 우클릭, 좌클릭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유리한가.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최근의 행보를 보면 금투세 폐지했고 또 우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했고 또 뭐 민생 지원금도 포기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도체 특별법상의 뭐 주 52시간제 그런 부분도 좀 유연하게 그죠. 실용주의 행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하는 쪽에 대해서 제가 또 거들기도 했고 네. 또 제가 제안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뭐 우클릭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 금투세 폐지는 전략적 결정이었죠. 네, 전략적 결정. 네, 그거는 뭐 약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이나 민생지원금 포기 시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실용적 행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주장해도 저쪽이 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일방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네. 걸 일방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진영 여기를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대선에서도 안정적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권을 잡고 나서도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가야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는 거죠. 네, 이런 행보는 대선을 좀 겨냥한 전략적인 그런 결정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대선에는 도움이 될까요? 제가 들어보면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중도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재명 대표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산권을 마구 제약하고 자기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네. 이런 아주 그 뭐랄까 과격한 정책을 마구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심들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요 상당수의 중산층들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이제는 경제가 성숙한 상황이죠. 네. 옛날처럼 이렇게 이 어떤 중산층이라도 뭐 경제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 집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서울 경기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사실은 뭐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걱정을 하면서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네, 불안감. 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재산권 보호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을 외친다고 해서 네. 근본적인 어떤 헌법을 어기는 게 아닌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좀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쨌든 뭔가 선언을 해야 된다. 선언. 네. 어떤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 선언을 한 거죠. 네. 실용주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이나 산업들이 이게 통상 압박이 심해지고 하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혹시 반미 아니야? 혹시 친중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랑 막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두들겨 맞는 게 아니야? 굉장히 과장된 걱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 동맹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거고 네. 한미일 협력도 네. 우리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큰 줄기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그 안에서 국힘하고 우리가 살짝 다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얻기 위한 네. 어떤 꾸준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그것을 정무적으로 우리가 선언도 하고 액션도 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양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유연하구나. 그럼 이제 문재인 정권 또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해서 네. 앞으로 좀 차별화 될 것 같은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론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네. 네,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탈원전, 그리고 이제 그 종부세 부동산. 네, 종부세, 그러니까 세금 증세하는 거요. 네. 증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종부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자체는 논란이 있지만 조금 과하게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부동산 하나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도 노동자를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막 올렸는데 급격하게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어떤 반발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오히려 못 올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실험적인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어떤 정책을 펼 때 검증된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장의 어떤 반응들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놀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집단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다 조율해 가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념적 소신 마구 그냥 실험하듯이 막 해서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근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예, 이건 사실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미래를. 네. 민주당은 지금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 추경이 필요합니까? 지금 사실 조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재정 지출이죠. 재정 지출을 저는 작년 가을쯤 했었어야 된다. 네, 작년 가을. 이렇게 추경을 그래서 사실은 재정 지출을 작년 가을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가을에 못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그 건전 재정에 집착을 한 거죠. 그런데 실은 보니까 아니잖아요. 재정을 안 풀고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약간의 어떤 마중물을 풀어줘야 그러면 그 돈이 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럴 땐 역할을 해야 된다. 항상 재정을 마구 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땐 한 번씩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정부가 할 역할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재정 지출을 주장을 했지만 이제 결국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부도 추경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추경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0.2% 올라간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네. 추경 안 하냐. 오죽 답답하면 우리 주장하는 민생지원금 이런 거 다 양보할 테니까 제발 뭐라도 해라 뭐라도. 그러니까 지금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윤석열은 이제 강력히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직무정지돼서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인데도 왜 국민의힘은 추경에 소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추경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이재명표 추경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이 이제 민주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리당략적으로만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굶어 죽더라도 민주당 생색내는 짓은 못하겠다. 네. 이게 그 사람들의 지금 심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힘은요, 지금 이제 보수도 아니고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좀비 수준이 됐다. 네, 무조건, 좀비 정당. 네, 좀비 정당이 됐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네. 지금 뭐 헤게모니가 민주당이 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는 민주당이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못 참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뜨리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네. 뭐 이런 심산이 돼 있어. 심술쟁이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부터 탄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탄핵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뭐 변수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탄핵 네. 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100%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왜 네. 100%입니까? 당연히 되죠. 아니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것도 형사 재판에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네. 그러면 그걸 수사한 사람들, 그 기소한 사람들, 검찰, 경찰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이 뭐 민주당 좋아서 이뻐서 그렇게 한 것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핍박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막 부인하고 자꾸 변명하고 하는데요. 근데 다 봤잖아요,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오는 거 국민들이 생중계하면서 다 보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평온을 해야 하는 소요행위, 폭동, 일종의 그 어떤 그 내란에서 얘기하는 국헌 질서 문란을 위해서 폭동한 것이거든요. 폭동한 행위. 그러면 여기서 국헌 질서 문란은 어떤 내용이냐?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거. 그거는 뭐냐면 국회가 해제 결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은 뭐 총을 쏘고 체포를 하고 그런 거 지금 부인하지만 그게 있으면 훨씬 더 확실해지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그 문을 따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그걸 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국회를 방해하려고.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많은 사람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상황의 어떤 죄질을 더 강화시키는 게 있든가 말든가 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하고 이러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자기 그렇게 잔인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했든 안 했든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그 내란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네. 네. 100%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요. 이것도 이제 제가 참고로 물론 이건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예언할게요. 네. 제가 장담할게요.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로 100% 만장일치로 됩니다. 네,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러냐면 헌재라는 곳은 반은 사법기관이고 반은 정치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일종의 국민적 여론 그리고 헌법의 정신 이런 게 사실 뭐냐 하면 그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재판소인 거예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지금 8명이니까 만약에 6대2가 됐다 아니면 5대8이 됐다 이러면 5대3이 됐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는 반대했지, 너는 찬성했지 이러면서 서로 갈릴 거고 네. 싸움이 격화될 거고
막 협박할 거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요. 이런 성격의 사건은 반드시 만장일치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 출석해서 완전 뭐 거짓말, 궤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국민 호소문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한 적도 없다. 선관위도 그냥 스크린하라고 그랬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가증스럽죠. 가증스럽다. 네. 뭐 그냥 그 비루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거예요. 네. 비루하구나. 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네. 이런 일을 저렇게 비루한 변명으로 일관하다니. 네. 이런 참 비교하기가 뭐합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에 그 이제 체포당하고 뭐 할 때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영상이요. 네. 심지어 그 전두환마저도 체포당하고 이렇게 재판받고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자긴 그래도 그 집단의 보스였거든요. 근데 보스답게 행동을 해야죠. 그럼 뭐 그 사람 비판하고 싫어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보스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런 비루한 태도를 계속 보이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네. 정말 창피하다. 그래서요, 여론조사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윤석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저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일단 첫째, 명태균 이후에 여론조사를 별로 안 믿는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망했다,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네. 그래서 상당수가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 네. 예,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지금은 굉장히 열성 지지자 양쪽만 지금 막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쪽이 더 말하자면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물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상황은 그냥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과한 행동을 했을 때 네.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네. 네, 그냥 상황을 그냥 이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의 결론은 우리가 볼 때 낙관적이다, 비교적. 네. 근데 다행히 지금 국힘이 지금 아주 어리석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사법부가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